네, 계속해서 그림 5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 5는 뭐냐면은, 설명을 볼까요? 시험관 내 암세포의 펜벤다졸 맥의 억제는 P53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A는 인간 H460 또는 A549 세포를 플레이트에 플레이팅했습니다. 그래서 48시간 동안 펜벤다졸을 처리를 해서 이 세포 생존율을 MTT 분석으로 측정을 한 것이네요. 자, 여기에 나오는 H460, A549, H522 이런 세포들이 나오는데요. 요 세포들은 뭐냐면은 그 인간 비소세포 폐암 그 세포주입니다. 종양세포주입니다. 종양세포주고 요거는 이제 P53 유전자가 야생형 와일드 타입을 가진 세포주고요. 지금 H522 요 세포는 P53이 있긴 있는데 돌연변이 된 P53 유전자가 돌연변이 된 세포주고요. H1299 요 세포는 P53이 결여된 없는 널한 셀입니다. 세포주로 그래서 P53과 펜벤다졸이 어떤 그 시너지가 있는지 서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1마이크로몰 펜벤다졸을 48시간 동안 처리를 하고 MTT 분석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자, 그림 이 A는 보면은 자, 이쪽이 세포 생존율이죠. 세포 생존율이고 자, 이 삼각형이 H460 비소세포 폐암 중 그 와일드 타입 두 개 다 와일드 타입을 가진 세포주죠. 비소세포 폐암주. 자, 처음에 콘터 처리하지 않았을 때는 100으로 봤을 때 5마이크로몰서부터 이제 굉장히 낮아지죠. 한 30%, 35% 정도 되겠네요. 지금 A549 셀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요 H460을 보면 꾸준히 완만하게 감소를 하고 있죠. 농도가 펜벤다졸 농도가 짙을수록 5마이크로몰, 50마이크로몰 10배죠. 자, 여기는 100마이크로몰이죠. 자, 이렇게 쭉 농도를 진하게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죽겠죠. 그리고 세포가 생존율이 30%, 100마이크로몰일 때 두 세포주 모두 한 30%밖에는 생존을 못하고 있죠. 30%는 살아있다는 얘기죠. 나머지 70%는 이제 다 죽고. 자, 그렇고요. 5마이크로몰부터 100마이크로몰까지 거의 뭐 변화가 없죠. 그래서 그럼 이게 10배에다가 2배니까 20배 용량이 20배가 차이가 나는데도 그 세포 생존율에는 이 구간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B 그림을 보면은 자, 여기서는 이제 그 뭐냐면은 자, 이쪽이 이제
콘트랄이죠. 이쪽 이제 펜벤다졸 처리한 거고, 요 비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 요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를 비교하시면 되는데, 지금 까만 거는 콘트랄이고, 자, 요 회색은 펜벤다졸을 1마이크로몰을 처리를 한 거죠. 자, 그런데 H420은 야생형 P53을 가진 세포주입니다. 그래서 야생형 P53을 가진 세포주에서 펜벤다졸을 처리했을 때 이렇게 줄들아 생존율이 확 줄어드는 거죠. 한 40%가 줄어든 거죠. 40%가 줄어들었고, 자, 이쪽에서도 A549 셀 역시 야생형 P53을 가진 세포주입니다. 그래서 컨트롤하고 비교했을 때 이 펜벤다졸을 처리한 세포주에서 역시 한 생존율이 한 40%가 줄었죠. 40 정도가 줄었죠. 자, 그런데 H1299 셀하고 H529 셀은, 자, 여기서는 H1299 셀은 P53이 없는 세포주입니다. P53이 없을 때는 컨트롤 그룹이나 펜벤다졸 처리한 거는 별 차이가 없죠. 별 차이가 없죠. 자, 이쪽에서도 H522 세포는 P53이 돌연변이가 된 세포주입니다. 그래서 돌연변이가 됐을 때도 역시 펜벤다졸을 처리하지 않은 거나 별 차이가 없죠. 생존율에는 별 차이가 없죠. 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하고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는 P53이 제대로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P53 널셀이나 돌연변이 셀에서는 펜벤다졸을 주입을 해도 별 효과가 없고, 이렇게 P53이 와일드 타입인 경우에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더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그래서 펜벤다졸을 주입을 해도 P53이 고장나 있으면 제대로 워킹을 못한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펜벤다졸의 기호도를 굳이 따지자면은 한 40%? 40%. 여기도 한 40% 정도 되겠죠. 그래서 P53이 야생형일 때 펜벤다졸의 세포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이제 그걸 나타내는 그래프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은 H1299 세포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53이 없는 P53 널 셀이죠. 자, 이 세포에다가 이 벡터만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P53이 없는 거죠. 벡터만 집어넣었을 때 역시 펜벤다졸하고 별 차이가 없죠. 자, 그런데 이쪽에서 펜벤다졸 P53 유전자하고 펜벤다졸이 같이 들어간 거죠. 이쪽에서는 같이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지금 세포 성장이 이제 많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지금 자, 이 그래프에서는요, 1.2가 나오죠. 1.2가 나오는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한 0.6 정도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뭐냐면은, P53도 있고, 펜벤다졸도 동시에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있을 때, 세포 성장을 거의 절반, 둘 다 없는 거에 비해서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P53하고 펜벤다졸이 서로 코웍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코웍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그림은 뭐냐면 이번에는 이제 G의 그 1차 폐상피세포 주하고 비소세포 폐암주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이때 세포 생존율이 자, 처음 24시간, 48시간, 72시간 갈수록 줄겠죠? 자, 줄어드는데 자, 어떤 것이 더 많이 죽냐면은 이 종양세포죠, 종양세포. 종양세포가 훨씬 많이 죽었다는 거죠. 이거는 생존율이 더 크죠. 이쪽 그 뒤에 그 1차 폐상피세포, 그러니까 정상세포라는 얘기죠. 암세포가 아니고 정상세포가 시간이 갈수록 덜 펜벤다졸에 덜 민감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종양세포가 더 많이 죽는다는 얘기는 더 민감하다는 얘기죠. 72시간이 지났을 때 종양세포는 한 40%만이 살아남았고 그거에 비해서 폐상피세포는 한 70%? 70%가 살아남았죠. 70%가 살아남았죠. 그리고 40%니까 30%가 더 많이 죽은 거죠. 30%가 더 많이 죽은 거죠. 그래서 종양세포가 펜벤다졸에 대해서 더 민감하다. 이 정상세포보다는 종양세포가 펜벤다졸에 더 민감하다. 그런 사실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D 같은 경우는 여튼 폐 조직에서 유래한 H410 세포 또는 1차 폐상피세포를 1마이크로몰의 펜벤다졸로 처리를 한 거죠. 처리를 한 다음에 둘이 비교를 해본 거죠. 비교를 해봤더니 종양세포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계속해서 그림 6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뭐냐면은 펜벤다졸을 24시간 동안 처리했을 때 24시간 이후에 이 펜벤다졸의 표적 유전자들이 어떤 발현 양상을 보이는지 H410 비소세포 폐암주에서 이제 본 것이고요. 자, 그림 설명을 잠깐 볼까요? 자, FD 처리 후 인간 비소세포 폐암 세포주에서 에포프토시스 및 P53 유도. 자, A는 H410 세포에서 펜벤달 처리 24시간 후 P53 표적 유전자에 대해 웨스턴 블롯을 수행했습니다. 자, B는 A부터 먼저 보시죠. 자, 처리를 했더니 컨트롤에 비해서 P53 유전자가 많이 나왔죠. 그리고 P21 유전자도 같이 나왔죠. 그리고 MDM2도 발현이 유도가 됐죠. 자, 그리고 그림 B를 보시면은 B 설명 볼까요? 자, 이번에 H1299 세포를 P53 발현 구성물로 일시적으로 형제를 감염시키고 24시간 동안 펜벤다졸로 처리하였다. 그런 다음 P53 및 P21에 대해 웨스턴 블롯을 수행을 했다. 볼까요? 자, 웨스턴 사진이죠. 자, 이거는 이제 P53이 없는 세포주입니다. 이 세포주에다가 이 P53 유전자를 이제 일시적으로 감염시켰다는 거죠. 감염시켰더니 자, 여기서 보시면은 펜벤다졸이 있고 그
요 감염 P53 야생형 P53이 있는 세포에서 P53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이 콘트라는 뭐냐면은 야생형이긴 하지만 야생형 P53 유전자가 들어있긴 하지만 펜벤다졸은 처리하지 않은 세포 중에서는 P53 유전자가 좀 적게 나왔죠. 이것보다는 적게 나왔죠. 적게 나왔죠. 자, 그리고 이 P21 유전자도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 라인에서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가 세 번째 같죠? 여기가 네 번째. 자, 여기서는 이 상태는 뭐냐면 벡터만 있고, 그러니까 P53 유전자가 없다는 얘기죠. 벡터만 있고, 그 다음에 펜벤다졸도 처리하지 않은 이 라인에서는 가장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P53은 아예 없고요. 이쪽도 아예 없고, 왜냐면 벡터만 있기 때문에 아예 없는 거죠. 아예 없고, P21은 약 살짝 보입니다. 그래서 P53과 P21이 이제 어떤 양상으로 유도되는지. 자, 이 그림 C는 뭐냐면은 Relative P21 Expression, 상대적인 P21의 발현 정도를 봤는데요. 자, 지금 이 그림에서 요 그림이죠. 자, P21과 이걸 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제일 진한 게 이거죠. 이거고, 이 그래프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거죠. 요거. 두 번째가 요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네 번째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제일 많이 나온 게 한 150 이상이 되네요. 150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한 130 정도 될까요? 130, 140. 자, 뭐 별 차이는 자, 이 그래프상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뭐 더블 스코어처럼 보이긴 하죠. 자, 그리고 제일 P21이 안 나온 거는 자, 벡터만 있고 펜벤다졸을 처리하지 않은 것, 펜벤다졸 처리하지 않은 것. 이게 가장 50으로서 가장 작죠. 자, 여기서 P21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P21은 뭐냐면은, 강력한 사이클린 의존성 키나제 억제제죠. 그래서 요거 역할은 뭐냐면 세포 주기를 정지시키는 겁니다. 세포 주기를 정지시키는 단백질이죠. 그래서 이 P21이 많은 세포는 바로 G0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G0 상태로 들어가고 P21이 낮은 세포에서는 계속 증식하게 되죠. 이렇게 P21 이런 상태에서 낮은 상태에서는 세포는 죽는 게 아니고 계속 증식하게 됩니다. 증식하게 되고 그래서 이 P21이 부족한 마우스는 자발적인 종양이 잘 생깁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생쥐가 종양이 잘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세포 주기 정지가 안 되니까 계속 종양이 발달하는 거.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DNA 손상에 대한 반응으로 P53 의존성 세포 주기 정지의 1차 매개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을 억제하는 단백질입니다. 이 P21이.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은 이 P53이 발현이 돼서 P21 유전자 프로모터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합을 하게 되면 P21 유전자가 이제 전사가 되겠죠. 전사가 돼서 세포 주기를 정지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세포가, P53이 P21 프로모터 결합을 하지 못하면, P21도 전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사가 안 돼서, P21이 부족하게 되고, 이제 그런 마우스는 이제 자발적인 종양이 이제 발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 P21을 야생형 P53은 유도를 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돌연변이가 생기면은, P21을 유도를 제대로 이제 결합을 못하니까, P21 전사를 유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림 D는 뭐냐면은, 볼까요? 24시간 동안 증가하는 농도의 펜벤다졸 처리 후 세포에서 P53에 대한 면역 임색. 그래서 자, 펜벤다졸을 농도별로 자, 0.1 마이크로몰서부터 자, 1 마이크로몰, 10 마이크로몰, 100 마이크로몰. 그래서 처리를 했을 때 24시간 동안 농도별로 처리를 했을 때 지금 P53이 가장 많이 발현되는 게 그래서 여기가 제일 진해 보이죠? 여기가 제일 농도에 비례해서 P53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농도에 비례해서 P53이 많이 나오더라. 자, 그런 데이터 하고요. 여기서 24시간은 앞에 그림에서도 언급됐듯이 에이팝토시스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 또 P53도 같이 이렇게 농도별로 더 진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림 7을 보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볼까요? 무슨 그림인지. 자, FG 처리는 미토콘드리아로의 P53 전이를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자, H1299 세포에다가 GFP P53 발현 구축물로 이제 형질 감염을 시킨 거죠. 그래서 니콘 형광 현미경을 사용해서 형광 이미지를 본 거죠. 자, 지금 보시면 펜벤다졸, 노코다졸, 텍설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종양 세포에다가 처리를 했더니 자, 이런 형광 이미지가 나왔는데 자, 원래는 지금 이 세포는 원래 P53이 없는 세포죠. 없는 세포인데 자, 일부러 이제 감염을 시킨 거죠. P53을. 그랬더니 이렇게 형광이 나타났다는 건 감염이 잘 됐다는 거죠. 형광이 잘 감염이 돼서 이렇게 형광 이미지가 자, 나왔는데 자, 지금 이 그림을 봐서는 잘 모르겠죠. 이 그림을 봐서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자, 그 밑에 B에 있는 그림 자, 요것을 가지고 이제 P53에 대해서 이제 웨스턴 블럿을 수행을 한 겁니다. 웨스턴 블럿을. 그러니까 P53이 발현 양상이 어떤지 보기 위해서 P53에 대해서 웨스턴 블럿을 한 거죠. 자, 요 컨트롤에서 보시면 WC는 이제 훌셀라이트, 그러니까 세포 전체를 용해시켜서 쓴 거고요. 자, 요거는
그 세포질 쪽 분액, 이쪽은 M자는 마이토콘드리아 분액을 표시를 하는 거죠. 자, 이 A 그림에서는 뭐 다 이렇게 형광이 나와가지고 좀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자, 요거를 사이토졸하고 마이토콘드리아 분리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구분이 되더라 이거죠. 구분이 되더라. 자, 컨트롤해 보니까, 자, 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아무것도 없죠. 자, 아무것도 없죠, 지금. 이 P53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P53이. 이 마이토콘드리아 쪽에서는. 자, 그리고 이 사이토졸 쪽에서는 살짝 있죠, 살짝. 살짝 있고, 그리고 세포 전체에서는 뭐, 이 정도 나오고요. 자, 펜벤다졸 처리한 세포에서 보니까, 자, 마이토콘드리아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사이토졸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세포 전체에 대해서도 엄청 많이 나왔죠. 굉장히 많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이쪽에 컨트롤 쪽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펜벤다졸을 처리를 했더니 이쪽에서 나왔더라. 이런 얘기는, 자, 뭔가 이 P53이 마이토콘드리아로 이동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동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지금 노코다졸도 항암제죠. 항암제 노코다졸 보니까, 마이토콘드리아 쪽에서도 나왔죠. 그다음에 사이토졸 쪽에서 나왔는데, 이 펜벤다졸에 비해서는 적죠. 한 절반 정도가 적죠. 그리고 이 사이토졸 쪽에서도 적죠. P53이 밴드가 적습니다. 확실히 적습니다. 적고, 이 전체적으로도 세포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적고요. 역시 텍솔도 마찬가지로 이 노코다졸보다는 이 노코다졸의 마이토콘드리아 쪽에서보다는 좀 더 많이 나왔는데, 이 펜벤다졸하고 비교하면은 좀 적습니다. 적고, 이 사이토졸 쪽도 적습니다. 뭐가? P53이. 그리고 세포 전체를 봐서도 전체적으로도 훨씬 적습니다. 자, 이 노코다졸, 텍솔, 이 펜벤다졸보다 이 P53을 유도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도 항암제고 이것도 항암제인데 동물용 구충제보다는 P53 유도 능력이 떨어진다. 네, 이런 걸 굉장히 참 중요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그림이 이걸 나타내는 거고요. 지금 이 펜벤다졸이 이거를 나타내는 거고,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C는 뭐냐면은 P53 레벨을 본 겁니다. 폴드 체인지. 자, 그래서 요것도 지금 요 검은색이 사이토졸 쪽이고요. 이 회색이 미토콘드리아 쪽 분위기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P53 레벨이, 자, 지금 이 그림에서 여기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기는 살짝 있고요. 근데 이 그래프 상에서는 뭐 거의 거의 똑같이 발현된 걸로, 똑같은 레벨로 발현된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펜벤다졸도, 자, 요 그림이 요 까만색이고요. 이 M자가 마이토콘드리아가 여기죠. 여기서도 같은 걸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노코다졸
노코다졸 쪽에서는 이쪽이 약간 작죠? 작은 이 그림은 이거고요. 이것이 요걸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텍설 쪽에서도 자, 이 마이토콘드리아가 이 그림상에서는 이게 훨씬 커 보이는데, 여기는 더 좀 작은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예. PO13 레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벨을 보니까 컨트롤이 1이라면은 펜벤다졸 처리한 쪽에서 거의 뭐 2배까지는 안 되고 한 1.8배, 그렇죠? 한 1.8배 정도, 그러니까 80%? 80% 정도가 더 나왔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1.8 정도 되겠죠? 1.8. 더 많이 나왔습니다. 훨씬 거의 2배 가까이. 2배 가까이. 그리고 노코다졸 텍솔에 비해서도 약간 더 많이 PO13이 발현이 됐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것은 뭐냐면은 자, 미토콘드리아 사진인데요. 미토콘드리아 사진인데 이거를 24시간 동안 1마이크로몰로 처리를 한 겁니다. 처리를 해서 사진을 찍었더니 지금 이 그림은 이제 펜벤다졸을 처리하지 않은 쪽이고요. 이쪽은 펜벤다졸을 처리를 해서 24시간을 놔둔 그런 세포인데 여기에 쓰인 세포는 H410 세포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마이토콘드리아 쪽이 다 탈분극이 돼서 이쪽에서는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지만은 이쪽에서는 마이토콘드리아가 전부 다 이제 탈분극이 돼서 이런 빛이 안 나는 마이토콘드리아가 다 깨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렇게 된 거는 다 이게 죽었다고 봐야죠. 예, 죽은 마이토콘드리아라고 봐야죠. 저 뒤쪽에 조금 살아있고, 그러니까 요때가 24시간이니까 이때부터가 에이팝토시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간이죠. 그때 찍은 마이토콘드리아를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림 8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 8은 뭐냐면은 설명을 볼까요? 펜벤다졸은 포도당 흡수를 변경하고 NS, CLS 세포에서 HK2의 효소 활성을 손상시킵니다. 자, 이런 데이터인데요. 자, A549 셀을 이용을 해서,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컨트롤이죠. 펜벤다졸을 처리를 했더니 형광이 많이 줄었죠. 그리고 여기 H460 세포에서도 이쪽은 처리하지 않은 거, 이쪽은 펜벤달 처리한 거 했더니 형광이 거의 보이지 않죠.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펜벤다졸을 처리한 쪽에서는 이 실험에서는 형광 포도당 유도체 2-NBDG의 흡수를 검사를 한 거죠. 자, 포도당이 아닌 포도당, 형광 포도당 유사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당으로 착각하고 이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를 하겠죠. 근데 이때
NVDG이기 때문에 일단 형광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사진을 찍은 것이고요. 뭐 패시트하고 뭐 원리가 똑같은 거죠. 자, 그건 됐고요. 자, 그랬더니 이 펜벤다절 처리한 쪽에서는 이제 흡수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니까 제대로 좀 어둡게 보이죠. 어둡게 보이고. 자, 요거를 포도당 흡수율을 조사를 해보니까 컨트롤을 1로 봤을 때 펜벤다졸 1마이크로몰, 5마이크로몰, 10마이크로몰. 자, 농도가 짙을수록 포도당 소비가 안 되는 거죠. 흡수 자체가 안 되니까. 흡수가 안 되니까 거의 바닥에 가까운 거죠. 자, 그리고 C는 뭐냐면은 relative lactate 레벨, 젖산 레벨을 보니까 자, 펜벤다졸을 처리를 했죠. 처리를 했고 시간대별로 보니까 24시간까지 보니까 젖산 농도가 24시간까지 일단 콘트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콘트랄 쭉 꾸준히 증가하죠. 하는데 그거 펜벤다졸도 같은 비율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자, 24시간대 가니까 좀 차이가 벌어지죠. 자, 요 시간이 뭐냐면은 24시간이 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이팝토시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죠. 세포들이 죽어 나가니까 상대적으로 포도당 흡수도 안 될 것이고, 포도당 흡수가 안 되다 보니까 젖산도 락테이트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D는 뭐냐면은 그 펜벤다졸을 처리한 이후에 그 관련된 유전자들이 어떻게 변화를 보이나 그걸 지금 나타낸 건데요. 자, HK2 유전자는 떨어지죠. 자, 떨어지고 적어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GLUT4 이제 포도당 운반체죠. 포도당 운반체 DNA 여기 뭐 거의 보이지가 않는데, 자, 여기 살짝 보이는데, 자, 여기 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확대해서 볼까요? 확대해서 보니까 여기 살짝 있는 거 보이시죠? 살짝 있고, 여기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줄었다. 유전자 발현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가 유전자. 타이가 DNA는 늘어났죠. 여기도 진해 보이죠? 진해 보이죠? 그 다음에 SCO2. 자, 여기는 거의 없는데, 여기는 뭐 살짝 증가한 걸로 이렇게 보이죠? 자, 이것도 뭐 HIF1 알파, 요 DNA도, 증가된 것 같죠? 증가됐죠? 네,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자, 이쪽에서는 뭐냐면은, 이쪽 그림은 뭐냐면, 펜벤다졸 1마이크로몰을 24시간, 48시간 이렇게 처리를 했을 때, DNA 발현을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자, 글루타미네이즈가 좀 증가한 걸로 나타나죠. 증가하고, 그 다음에 프롤린 옥시데이즈. 이것도, 요건 좀 확실히, 구별이 되죠. 증가한 걸로 나타나죠. 네. 그리고 요 두 개가, 증가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라고 설명을 드리기가 애매하고, 이것도 애매하고, 이것도 여기 ALDH4도
24시간에서는 줄었다가 48시간은 다시 회복된 걸로 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2는 뭐냐면은 SDH 활성을 본 겁니다. SDH 활성을 보였는데 컨트롤을 1로 봤을 때 1마이크로몰하고 5마이크로몰 처리했을 때 활성이 증가하더라. 거의 5마이크로몰일 때 지금 컨트롤에 비해서 두 배가 증가를 했죠. 자, 이 SDH 활성이 이렇게 두 배가 증가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SDH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2의 2는 뭐냐면은 2의 2는 뭐냐면은 펜벤다조를 처리를 했을 때 이 SDH가 이렇게 많이 컨트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현된 거를 보여주는 거죠. 자,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지금 두 배가 발현이 됐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글쎄요, 잠시만요. 이가 자, 24시간 동안 1마이크로몰로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SDH를 분광광대역의 분석을 했는데요. 자, 이뮤노히스토 케미스트리를 했는데, 자, 1마이크로몰을 처리를 했다고 그러죠. 1마이크로몰을. 자, 1마이크로몰 똑같이 1마이크로몰, 자, 이때를 말하는 거죠. 이때도 뭐 거의 뭐 두 배 가까이 되네요. 두 배 가까이 되는데 지금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뭐 두 배 이상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두 배 이상, 두 배 이상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SDH가 발현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F는 뭐냐면은 Relative HK Activity를 본 건데요. HK는 뭐냐면은 그 헥소키네이즈죠.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보시면은 컨트롤을 1로 봤을 때 펜벤다조를 처리를 했더니 뭐 0.75 정도 되겠네요. 좀 줄었죠. HK 활성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처리를 했더니 자, 인비트로 상에서 상대 HK 활성을 보니까 자, 컨트롤에서 H460 세포나 A549 세포 두 개를 썼는데 자, 이건 1로서 고정됐을 때 펜벤다조를 처리했더니 많이 줄었죠. 활성이 줄었죠. 이쪽에서도 줄었죠. 활성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펜벤다조 처리했더니 자, 또 여기서는 뭐냐면은 인비트로 유징 퓨리파이한 순수 분리한 HK를 가지고 또 상대 HK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요즘 세 개의 그래프가 지금 모두 HK에 대한 건데요. 이것도 HK도 요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자, 컨트롤이 1이었을 때, 자, 1 마이크로몰의 펜벤다조로 처리했을 때, 오히려 살짝 증가, 한 20% 정도 살짝 증가를 보였고요. 다시 5 마이크로몰, 10 마이크로몰 처리했을 때는 이제 HK 활성이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었죠. 그래서 요 1 마이크로몰일 때 이게 살짝 증가를 했네요. 자, 왜 증가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 그 펜벤다졸 처리에 따라서 증가되는 유전자가 있고, 이제 감소되는 유전자가 있는데, 증가되는 유전자로는, 자, 요거, 글루타미네이즈 2, 그 다음에 프롤린 옥시데이즈, 그 다음에 타이가 유전자, 그 다음에 SCO2,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요거 HIF1 알파. 또 요런 증가되는 유전자들이 항 종양 활성에 긍정적인 요소죠.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증가된다는 것 자체가 항 종양 활성에 긍정적인 원인을 가져온다. 긍정적인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펜벤다졸 처리에서 줄어드는 유전자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GLUT4하고 HK2. 요 두 개가, 감소되는 유전자입니다. 감소되는 유전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소된다는 것 자체가 그 항종양 활성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림 2에서 지금 SDH에 대해서 지금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SDH는 굉장히 중요한 효소입니다. 인체 내에서. 이거 석시네이트 디하이드로지네이즈의 약자인데요. 이 SDH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지금 보시는 게 TCA 사이클인데요. 자, 아세틸 코A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다가, 여기 석시네이트가 나오죠. 이 중간 대사산물인데요. 자, 석시네이트가 푸마레이트로 이제 산화돼야 되죠. 산화되는데 필요한 효소가 지금 이 석시네이트 디하이드로지네이즈입니다. 이 효소가 있어야 석시네이트가 푸마레이트로 산화가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석시네이트, 이 효소가 만약에 없다면은 이 석시네이트가 계속 축적이 되겠죠. 축적이 되면은 이것이 튜머를 형성하는데 일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튜머 생성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 과도하게 축적이 되면. 그래서 이 석시네이트 디하이드로지네이즈 HDH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튜머 서프레서 진입니다. 튜머 서프레서 유전자고 이것이 이제는 유전자가 다운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이것이 축적이 되겠고요. 그래서 캔서 셀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튜머가 이제는 튜머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기생충이 특히 돼지 장 속에 살고 있는 돼지 회충에서는 이 푸말레이트를 다시 석시네이트로 환원시키는 거죠. 환원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덜 익힌 돼지고기를 먹게 되면은 돼지 회충이 감염이 돼서 이 푸말레이트를 석시네이트로 축적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암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다 근거가 있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돼지 해충을 먹게 되면 암에 걸리게 된다. 자, 그런데 이 벤지미다졸 이 구충제, 이 펜벤다졸, 알벤다졸, 플루벤다졸 이런 구충제들이
이 푸말레이트를 석시네이트로 바꿔주는 효소를 억제를 합니다. 효소를 억제시켜가지고, 이 석시네이트를 기생충이 에너지원으로 쓰려고 했는데 이것을 만들지 못하니까 그 기생충이 죽게 되는 거죠. 배가 고파서 에너지가 고갈돼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충제를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바로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돼지회충에 있는 이 푸말레이트 리덕테이즈 환원 효소를 억제한다. 그래서 이 석시네이트가 축적되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기생충이 굶어 죽게 만든다. 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이 석시네이트가 축적이 돼서 암이 생기기 때문에 뭐 암은 이런 대사 질환이다. 대사가 제대로 안 돌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질병이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이 아직까지는 뭐 이 석시네이트 그다음에 이 푸말레이트도 축적이 되면 이것도 암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다른 것들도 막 과도하게 축적이 되면 암을 일으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그런데 이 사람이 피부에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은 태양을 많이 쬐게 되면은 이 석시네이트가 이 석시네이트에서 이 푸말산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햇빛을 많이 받으면 그렇게 되면 이게 줄어드니까 이 대사를 촉진시키겠죠. 그 다음에 촉진시키겠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이것도 해소하고 대사도 촉진하고 그래서 암 발생이 그래서 이제 태양을 받으면 태양을 많이 받으라고 그러죠. 태양하고 이제 비타민 D하고 많이 연관을 시키는데 비타민 D뿐만이 아니라 사람 피부 햇빛에 노출되면은 이 푸말산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푸말산이 생긴다는 것은 여기서 생겼겠죠. 어떤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기전으로 이 푸말산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암이 줄어든다. 그래서 뭐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기전은 햇빛이 석시네이트를 산화시켰겠죠. 햇빛에 의해서 자외선에 의해서 석시네이트를 산화시켜서 이렇게 푸말산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햇빛에 자주 노출되면 암이 줄어든다, 암이 낫는다, 암이 치료된다. 그래서 뭐 자연 치료법 중에서 햇빛 많이 쬐기가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사실은. 네, 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SDH 이 효소는 이 TCA 사이클에도 관여를 하지만은 사실은 이 효소는 그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막에 위치를 해서 전자 전달계에도 관여를 하죠. 그래서 이 효소는 TCA 사이클에도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그 전자 전달에 관여하는 유일한 효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소에 그 내막에 이제 그 전자전달계 단백질, 복합적 단백질들하고 같이 있다가 이 석시네이트를 그 석시네이트가 이 내막으로 가게 되는 거죠. 내막으로 가서 이 SDH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석시네이트를 이 푸말레이트로 산화시켜주는 거죠. 산화시켜주고 다시 푸말레이트가 다시 TCA 사이클로 들어가는 것이죠. 들어가서 대사를 돌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석시네이트에서 빠져나온 전자를 그 다음 단계
그 퀴논 단백질로 전자를 전달하게 되는 그런 그 효소죠. 굉장히 중요한 효소죠. 이 효소에 대해서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 많은 질병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전자 전달기화와 이 TCA 사이클에 동시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효소가 바로 SDH 효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HK 효소, 이것도 효소죠. HK 효소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HK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이 HK는 뭐 헥소키네이즈 2죠. 헥소키네이즈 2인데,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HK의 활성이 감소를 하게 되면, 글루코스 흡수가 떨어지게 되겠죠. 글루코스 흡수가 떨어지게 되면, 에이팝토시스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세포 사멸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펜벤다졸이 이 HK 효소에 그 글루코스가 결합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가서 이 펜벤다졸이 붙어서 그 글루코스 흉내를 낸다고 합니다. 글루코스 포도당 흉내도 내고 그 포도당 다음 대사체인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 이 두 가지를 흉내를 낸다고 합니다. 펜벤다졸이. 그래서 펜벤다졸이 HK에 그 글루코스 포켓에 결합을 해서 마치 글루코스인 것처럼 흉내를 내는 굉장히 특이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HK2는 그 간암세포에서 고도로 발현이 돼 가지고 미토콘드리아 그 외막을 둘러싸고 그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합니다. 보호를 해서 그 암세포가 그 간암세포가 불멸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효소가 HK. 그래서 간암이 무섭다고 그러죠. 그래서 요 HK가 간세포암의 미토콘드리아막을 삥 둘러싸서 그 세포를 죽지 않게 만든다. 그럼 삥 둘러싸면은 포도당 흡수를 많이 흡수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굶어 죽지 않게 필사적으로 굶어 죽지 않게 그런 작용을 한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이 HK는 암세포에서 많이 발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인슐린, 그 다음에 저산소증, 그 다음에 저체온, 그 다음에 그 지나친 운동에 의해서도 이 HK2가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운동도 그렇고 저체온증도 그렇고 저산소증도 그렇고 인슐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그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에너지 즉 글루코스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HK2가 이제 많이 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방암, 결장암, 간암에서 특히 높게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중에도 뭐 허투 과발현 유방암 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HK2 과발현 유방암, HK2 과발현 결장암, HK2 과발현 간암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K2를 억제하는 것이 그 항암제의 치료 표적입니다.
항암제 치료 표적이 HK2를 억제를 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 펜벤다졸은 HK2 표적 치료제가 되는 거죠. HK2 표적 치료제가 되는 거. 항암제, 결국 항암제라는 얘기죠. HK2 펜벤다졸은 HK2 표적 치료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표적이 HK2 뿐만이 아니라 베타 튜블린도 표적이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SDH도 표적이 되는 거죠. 두 배가 지금 5마이크로몰 처리했더니 지금 SDH가 두 배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두 배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표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53 유전자도 앞에서 쭉 그림에서 설명드렸다시피 P53도 결국은 펜벤다졸의 표적이다. 이거 대표적인 그 외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이 대표적인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표적이 펜벤다졸은 한 개가 아니고 벌써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하게 4개, 대표적인 거 4개, 나중에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거 4개가 지금 표적이다, 표적 치료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HK2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자, 지금 이 음악이 플라즈마 멤브레인이죠. 자,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GLUT1 이런 통로가 있습니다. 포도당 통로가 있죠. 자, 글루코스가 쭉 들어오면서 지금 미토콘드리아 외막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이게 바로 HK2입니다. HK2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때 ATP가 소모가 됩니다. ATP가 소모가 돼서 이 포도당을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로 인산화 시켜준 거죠. 그러면서 ADP가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이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는 이제 해당 작용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피루부산을 거쳐서 젖산을 만들게 되죠. 젖산을 만들어서 이 젖산은 다시 세포 외부로 빠져나가서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대로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안 좋은 시그널을 일으키죠. 이 락테이트가. 그래서 종양 발생에 안 좋은 시그널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때 생성된 피루베이트는 일부가 다시 통로를 통해서 다시 TCA 사이클에 돌아가서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이 미토콘드리아 외막에 이런 식으로, 자, 요 빨간색은 ANT고요. 그 다음에 요 통로는 VDAC가 되겠죠. 이렇게 막고 있죠. 막고 있다가 포도당에 들어오면 이렇게 대사를 이렇게 시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HK2는 어떻게 발현이 되냐, 어떻게 과발현이 되냐, 라디에이션, 방사선, 그 다음에 하이폭시아, 저산소 상태가 되면 HIF, 이건, 하이폭시아 유도인자 1알파죠. 를 통해서 이런 mTOR 경로를 걸쳐서 HK2가 발현이 되도록 이렇게 시그널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인플레이메이션, 염증 반응이 일어났을 때 이러이러한 경로를 거쳐서 HK2 DNA가 이제 전사될 때 이때 C믹 유전자도 관여를 해서 HK2 mRNA가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이렇게 빠져나오면 여기서 이제 프로테인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암세포에서 HK2가 많이 발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만요. 이제 암세포에서는 이 지금 요 파란색 요 HK2가 이렇게 삥 둘러서 촘촘하게 이게 삥 둘러서 마치 미토콘드리아를 방어하듯이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포도당을 더 많이 흡수를 하겠죠. 이 포도당을 더 많이 흡수를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젖산을 더 많이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암세포에는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굉장히 많이 과화 발현되어 있다 하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그림은 뭐냐면은 안티 에팝토익 상태에서는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그걸 보여주는 건데요. 자, 아까처럼 이 플라즈마 멤브레인에서 글루코스가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자, 요 결합 부위가 여기 있네요. 요 결합 부위가 두 군데가 있는데 요 결합 부위에서 이 글루코스 6 포스페이트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때 ATP가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G6P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피루베이트로. 자,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BCLXL이 옆에 와서 같이 VDAC 단백질하고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성장인자죠. 그로스 팩터들이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죠. 그래서 PI3 카이네이즈, 그 다음에 AKT를 거쳐서 시그널을 주면 BCLXL하고 HK2가 이렇게 역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 자, 이 백스하고 이 배드 단백질은 여기에 붙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HK2가 보면 이 VDAC에 결합이 되어 있죠. 그 밑에는 ANT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역시도 VDAC고,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자, 그런데 이쪽에서는 뭐냐면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그 헥소키네이즈 2가 방출될 때 그 에이파토시스가 이제 유도가 되는데요. 자, 이때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사이토크롬 C가 이제 방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 내막 막 사이에 있던 사이토크롬 C가 자, 이렇게 방출이 되면서 그리고 이때 백스하고 배드가 못 붙어 있던 상태에서 다시 붙어버립니다. 이렇게 대신 붙어버리는 거죠. VDAC에 붙고 배드도 VDAC에 가서 붙어버리고 이쪽에서도 붙어버리고요. 자, 이때 붙어버리게 되면은 캐스페이지가 액티베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파토시스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HK2가 떨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BCR, XL도 같이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 나올 때 에이파토시스가 일어난다. 이런 거를 이제 모식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것도 아까 비슷한 그림인데요. 코드다잉이 막을 통해서 들어오죠. 요즘 막에 있던 HK2가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를 만들어주죠.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고요.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ATP가 쓰여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먼트. 자, 종양 미세 환경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 환경 인자가 뭐냐면은 종양을 형성시키는 인자가 뭐냐면은 하이폭시아, 저산소증, 그 다음에 포도당이죠. 그 다음에 인슐린, 그 다음에 글루카곤도 있네. 글루카곤도 안 좋아하거든요. 글루카곤도 과도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운동도 있어. 과도한 운동. 그래서 과도한 운동이 암을 촉진한다. 적당한 운동은 좋은데 과도한 운동은 건강에 안 좋다. 그리고 아까 염증도 있었죠. 염증. 자, 이런 시그널들이 PKA, PKC 이런 경로를,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그 저산소 유도 인자 1 이것들이 발현이 돼서 이것이 이제 핵막으로 들어가서 P53, 이때도 P53이 관여를 하네요. P53이 관여를 해서 트랜스크립션을 업 레귤레이션 시킨다. 그래서 5배에서 7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트랜스크립션 유니트당 5배에서 7배를 업 레귤레이션 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면 빠져나와서 mRNA가 되고, 자, mRNA가 빠져나오고 다시 프로테인이 돼서 이렇게 들러붙는다는 거죠. 자, 이런 거를 모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림 9를 보면은 이 그림은 뭐냐면은 FG를 처리를 이제 시험관내 및 생체 내에서 감소된 종양원성을 처리한다. 이런 제목인데요. 자, 48시간 동안 1마이크로몰의 펜벤다졸로 처리한 후 H420, H549 세포에 대한 집납 형성을 보았습니다. 자, 봤더니 펜벤다졸 처리했더니 많이 죽었죠. 세포들이 많이 죽었죠. 자, A549도 인간 비서세포 폐암종인 A549도 많이 죽었죠. 처리했더니 암세포가 죽었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이제 B는 자, FG 처리 후 소프트 아가 분석을 한 거죠. 소프트 아가 분석을 했더니 역시 많이 줄었죠. 요거는 이제 살아남은 세포들이고 자, 컨트롤에 비해서 세포들이 많이 죽었죠. 자, 그 다음에 C를 보니까 콜로니 개수 개수를 카운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그 에이파토시스가 시작되는 그 시간에 보니까 FZ 펜벤다졸 처리한 구에서 거의 뭐 5개 5개 이하로 관찰이 됐죠. 자, 여기는 컨트롤은 많고 역시 48시간에서도 증가를 했네요. 근데
48시간에서 증가를 했고, 48시간에서 다시 살아났나 보네요. 약간 살짝 증가를 했습니다. 살아남은 세포들이. 자, 이렇게 죽었고. 자, 요거를 비교를 해보면, 한 배, 두 배, 세 배, 한 네 배? 한 네다섯 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콜로니 가스가. 그리고 D는 뭐냐면은, 튜머 볼륨을 측정을 한 거네요. 튜머 볼륨을. D 한번 설명해 볼까요? 5 곱하기 10의 6승 A549 세포를 피하 주사를 해서 누드마우스에서 종양을 만들었네요. 그래서 종양의 직경이 2에서 4mm가 된 후 대조건 동물에게는 올리브 오일만 제공한 반면 이틀마다 올리브 오일에 용해된 펜벤다조 1mg 퍼 마우스당 1mg의 펜벤다조를 경구로 먹였습니다. 그런 다음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어 사용하여 종양 크기를 측정하여 종양 부피를 계산했습니다. 자, 그러는 거네요. 자, 이 누드 마우스를 썼네요. 부계 쪽도 누드 마우스, 목의 쪽도 누드 마우스. 그리고 요 세포를 피하 주사를 했네요. 피하 주사. 요 피하 주사를 어떻게 하냐면 주 같은 경우는 그 송곳니 그 피하에다가 송곳니 밑에 그 피하에다가 거기다가 주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안 해봤는데 거기다가 주사를 하고 자 역시 자 올리브 오일 자 종양이 만들어졌어요. 종양 직경이 2에서 4mm가 됐을 때 한 마리는 올리브 오일만 먹이고 그리고 또 한 마리는 펜벤다조를 1mg을 이제 경구로 먹였다는 거죠. 자, 이때 1mg 한 마리당 1mg을 이틀에 한 번씩 올리브 오일에다가 용해시켜 가지고 녹여 가지고 먹였다고 합니다. 자, 이 펜벤다졸은 뭐 물에 잘 안 녹고 오일에 잘 녹기 때문에 오일에다가 넣은 것이고요. 녹여서 먹인 거고요. 보통 이 쥐가 몇 g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한 250g 짜리를 쓰는데 250g 육주가 되면 한 250g 정도 되는데 250g 정도의 쥐를 쓴 것 같습니다. 그때 몸무게로 250g에 1mm를 쓴 거죠. 자, 사람 몸무게로 환산해서 환산해 보면 사람한테도 뭐 용량을 적용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했더니 튜머 볼륨이 자 피하 주사를 했습니다. 피하 주사 했더니 자 1일부터 4일 사이에 갑자기 증가를 하죠. 지금 올리브만 먹인 애는 갑자기 증가하죠. 갑자기 초기에. 그러다가 4일 이후에는 좀 4, 6, 8, 뭐 거의 똑같네요. 사이즈가 똑같고, 그 다음에 8일 이후에 살짝 또 증가를 하죠. 그래서 이 종양은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건강검진 갔더니, 뭐 2년 전에는 암이 없었는데, 2년 만에 해보니까 종양이 뭐 3기, 4기였더라. 뭐 그런 얘기 가끔 있는데, 초기에 이 암세포주도 이 초기에 갑자기 생길 때 갑자기 확 생기는 것 같습니다. 확 생기고 물론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은 확 생기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일정하게 자라지 않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랬더니 반면에 펜벤다조를 먹인 쥐에서는 그 튜머 볼륨이
거의 처리 안 잘하잖아. 거의 안 잘하죠. 거의 안 잘하고,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경향. 줄어들죠. 이렇게 측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뭐 결정적인 그림인 것 같은데, 이 그림을 보면 이제 튜머를 이제 잘라낸 모양이에요. 잘라내서 펜벤다졸 준 거는 이렇게 작고, 올리브만 먹인 거는 크죠. 이거에 비해서 이렇게 크죠. 누간으로 봤을 때는 한 5배? 자, 여기서 보면 이게 몇 cm입니까? 1cm는 안 되네요. 1cm는 안 되고, 5mm, 6, 7, 8mm? 8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mm. 자, 이거에 비해서 부피 겉으로 봤을 때는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F를 보니까, 이건 뭐냐면은, 튜머 무게네요, 무게. 자, 무게도 보니까, 무게를 재보니까 여기 한 450? 450 정도 된다고 치고, 자, 여기는 얼마입니까? 한 80? 80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80대 430? 그러니까, 40, 58에 40. 한 5배, 무게도 5배가 되네요. 5배 80이라고 본다면 58에 40, 400 이상이 되니까 한 5.5배? 5.5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5.5배 대략. 자, 부피도 그렇게 돼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OD 값을 쟀는데 자, G의 설명을 볼까요? G. 자, 생체 내 종양혈관성은 헤모글로빈 분광 광도계 590나노미터를 측정하여 대조군과 펜벤다졸 처리된 마우스에서 정량화하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혈관 생긴 거, 그거를 이제 OD 값을 측정해서 혈관 생긴 정도를 봤더니 이제 헤모글로빈 양을 측정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헤모글로빈 양을 측정을 한 거죠. 했더니 펜벤다졸이 훨씬 작죠. 헤모글로빈 양이 작고 그러니까는 혈관이 안 생겼다, 덜 생겼다는 얘기죠. 훨씬 덜 생겼다는 얘기죠. 훨씬 덜 생겼다는 얘기죠. 무게도 작고 혈관 생긴 정도도 훨씬 적은 거죠. 이거는 한 3분의 1 정도, 이걸로 뭐 이렇게 봐서는 좀 그렇고, 하여튼 많이 줄었습니다. 혈관이 거의 생기지 않았다. 이거에 비해서 핀벤다졸을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H는 뭐냐면은 TDT 염색을 한 거네요. TDT 염색을 해서 세포 사멸 세포를 확인했다. 세포 사멸.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이 H 그림은 뭐냐면은 자, 요 컨트롤의 요 종양을 이 섹션을 만든 거죠. 이렇게 잘라서 섹션을 하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섹션을 자르는 거죠. 잘라서 자, 1번하고 4번은 뭐냐면은 TDT 스테이닝을 한 건데요. 지금 요 화살표 보이는 게 에이팝토시스가 일어난 세포를 보여주는 겁니다. 세포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이 펜벤다저 처리한 쪽에서. 이쪽이 멀쩡하죠? 이쪽이 멀쩡하죠? 멀쩡한데, 여기서는, 에이팝소시스를 일으킨 세포들, 죽은 세포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하고 5번은 뭐냐면은, 자, 2번에서 깨끗하죠? 깨끗하고, 자, 근데 요 화살표가 뭐냐면은, P53을 보여주는 겁니다. P53, 이게 P53을, P53을 갖다 붙인 거죠. 그리고, 2번, 5번은, P53 특이적 항체를 사용해서 면역 영색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6번은 CD31에서 이제 이 CD31에 대해서 면역 조직 화학을 수행을 한 거죠. 그래서 2번, 5번을 보니까 2번 깨끗하고 5번에서 P53 항체를 가지고 이제 이뮤노스테인을 한 거죠. 그랬더니 P53이 이렇게 많이 발현이 됐죠. 그리고 여기서는 3번, 4번은 지금 이 6번 그림이 CD31에 대해서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를 한 건데 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근데 이쪽 3번에서도 보이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3번에서도 뭐 화살표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까만 점들이 CD31 같은데 지금 이 데이터에서 이렇게 화살표시가 없기 때문에 자 6번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없죠. CD31이 아무것도 없죠.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CD31이 없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걸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확대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깨끗하죠? 깨끗합니다. 비교적. 자, 여기는 까만 점들이 있는데 이거 제가 표시가 없어가지고 이건 뭐라고 지금 이게 지금 이론상으로는 이게 지금 이 까만 점들이 CD31이 아닌가 제가 싶은데요. 자, 이 그림은 이거를 이렇게 단면을 섹션을 해가지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혈관 내피세포가 되는 거죠. 혈관 내피세포를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를 한 거죠. 그래서 CD31이 이제 거의 없다. 이쪽에서 없다. 거의 없는 거죠. 아예 없는 거죠. 그 CD31이 없다는 얘기는 내피세포가 없다는 얘기고, 이 안에서 혈관 신생이 생기지 않았다. 암 혈관 신생이 생기지 않았다. 지금 이 그래프처럼 거의 뭐 OD 값이 굉장히 낮죠. 이처럼 혈관 신생이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봐서는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CD31이 근데 화살표 표시가 없어가지고 요거는 저자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을 다 드렸는데 지금 CD31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CD31에 대해서. CD31이 뭐냐면은
혈소판 내피세포에 그 부착하는 분자죠. 그래서 내피세포, 혈소판, 그 다음에 대식세포, 쿠포세포, 과립구, 림프구, 거획구, 파골세포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 그런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CD31이.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마커인데요. 이제 내피세포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내피세포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당단백입니다. 당단백, 당단백이고, 세포와 세포를 서로 이렇게 부착시켜주는 그런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은 이제 노화된 호중구를 체내에서 제거할 때도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종양 혈관 형성 정도 평가에 사용되는 그런 마커입니다. 마커고. 그래서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혈관종, 혈관 육종이 있다 없다 하는데 이제 쓰이는 거고요. 혈관 신생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특히 고형 종양세포주에서 많이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위암 환자 혈청에 많은 거지. 위암 환자 혈청에 많이 발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죽상동맥 경화증에도 관여하고, 그 다음에 다발성 경화증, 그 다음에 뇌허열, 이스키미아에도 기여를 하고요. 또 뇌졸중 예측인자로서 이 CD31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약간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좀 너무 장황하게 된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좀 단순하게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도 뭐 좋을 것 같아서, 물론 일반인 분들이나 환자분들은 이 약이 펜벤다졸이 효과가 있다 없다, 어떻게 먹으면 되는 어떤 복용법, 복용량 이런 거에 관심이 있겠지만은, 또 한편에서 또 연구하시는 분들은 또 이 데이터를 치밀하게 분석을 해서 알고 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이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그 본문 해설, 공문으로 번역된 거 가지고 한번 다음번엔 장황하지 않게 본문, 그 대신 그림 설명은 여기서 했기 때문에 그림 설명은 빼고 본문 설명만 될 수 있으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